제약사 화이자가 FDA에 백신의 부스터샷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제약사 모더나와 국립보건원 사이에서 백신 특허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6.2%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사정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주 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되는 대기업 사례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식당에서는 스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고객이 종업원의 얼굴에 뜨거운 스프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어제 FDA에 백신의 부스터샷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최초 접종 때보다 더 높은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약사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65세 미만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어제 FDA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3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하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양사는 미국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16세 이상 만여 명을 대상으로 30 마이크로그램 분량의 3차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3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부스터샷 3상 시험 기간은 델타 변이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앞서 바이오엔텍은 3상 시험에 대한 잠정 분석 결과 부스터샷 접종자에 대한 예방 효과가 95.6%로 집계됐고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FDA가 오는 25일 추수감사절 전까지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부스터샷 확대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신청에 대해 FDA는 자문기구를 추가로 소집하지 않고 긴급 사용 대상 확대 여부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예방 효과는 1년 동안 지속될 것 같다며 부스터샷이 최초 접종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CNN은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미 전역에서 수백 개의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켄터키, 오하이오주에선 일부 학교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이유로 학교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바꿨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엔 주정부가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한 상황입니다. 다만 댈러스 등 일부 교육구는 이를 무시한 채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페리스버그 교육구에선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지침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다가 델타 변이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치솟자 의무화로 바꿨고 확진자가 줄면서 다시 선택사항으로 돌렸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홉킨튼 고등학교는 백신을 맞은 학생들을 상대로 3주간 마스크 의무화를 없애는 시범 조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반면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주 같은 주에서는 여전히 학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라는 쪽입니다. CDC는 초중 고교학생과 교직원, 교사, 방문객은 누구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양심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권리가 명시된 주법을 개정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는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신념을 내세워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양심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권리가 명시된 주법 개정안에 지난 8일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의거해 특정 의료 행위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거부한 의사와 환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77년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내세워 백신 접종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주의반은 이 법이 백신 의무화 시행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염병 대유행 기간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과 검사 등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 있고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 등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조치에는 양심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겁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마스크 착용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검사 요구는 우리 일터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명 조치라면서 법이 안전과 과학을 최우선시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결정에 반해 잘못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발의 시점부터 논란이 됐지만 지난달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경론 끝에 통과됐습니다. 발효일은 내년 6월 1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제약사 모더나와 국립보건원 사이에서 백신 특허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향후 누가 백신 주도권을 쥐냐에 따라 백신 가격과 공급량에도 큰 영향이 생기는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지난 7월 미국 특허 상표청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신청을 냈습니다. 문제는 특허 출원 신청서에 자사 소속 백신 개발팀만 기재하고 국립보건원 소속 과학자들의 이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는 신청서에 국립보건원 소속인 존 메스콜라, 바니 그레이엄, 키즈메키아 코르벳 박사가 백신 개발에 참여했지만 핵심 기술인 유전자 배열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국립보건원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4년 전부터 관련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백신을 모더나와 공동 개발해온 국립보건원은 아무 상의도 없이 모더나가 단독 특허 출원을 신청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한 국립보건원 소속 과학자 3명도 공동 개발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모더나가 단독 특허를 계속 주장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특허 상표청은 특허권 부여 여부만 판단할 뿐 개발자 참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콜린 허시 모더나 대변인은 국립보건원이 백신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핵심 기술은 모더나 과학자들이 개발했고 특허를 공유할 의무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특허 분쟁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 백신의 생산과 배분의 주도권이 걸려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국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측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6.2%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10월보다 6.2%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 12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으로 6개월 연속 5% 이상 상승률을 찍은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9%도 넘어섰습니다. 전월과 비교해도 0.9%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인 0.6%를 상회해 최근 4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소비자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부족으로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을 꾸준히 올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자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번 발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정책 당국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시작을 결정했지만 아직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이 더 지속될 경우 연준이 내년 중 현행 제로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3분기에 미국 가계부채는 15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이런 가계부채 급등을 주도했고 신용카드 잔액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계부채는 3분기 15조 2,4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9%, 2,86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5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최대 기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보다 1조 1,000억 달러나 많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습니다. 3분기 모기지는 10조 6,70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300억 달러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잔액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7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230억 달러 적은 규모입니다. 뉴욕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출을 줄이고 카드 빚을 상환했던 추세가 뒤집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여는 연구자들은 코로나19 기간 봉쇄령 등 여러 제한이 해제되고 소비가 정상화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과 잔액이 코로나 이전 흐름을 다시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3분기 자동차 대출은 280억 달러, 학자금 대출은 14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급망 대란에 새로운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항구와 내륙 수로의 물류 수용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백악관은 물류 운송을 위한 항구와 내륙 수로의 수용력 확대를 목표로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지난주 의회가 승인한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담긴 170억 달러의 항만자금 지원에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행정부 고위관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앞으로 45일 이내 2억 4,300만 달러의 신규 항만 및 해양 인프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컨대 조지아주 사바나 항구의 경우 부두에 산적한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수용하기 위해 800만 달러를 들여 5개의 내륙 부지를 건설합니다. 이로써 전국의 항만 공무원들은 교통부 주도로 이전의 연방 보조금에서 남은 자금을 공급망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에 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사바나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들은 항구 목표치의 2배가 넘는 평균 8.5일 동안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 역시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77척의 컨테이너 선박이 바다에 정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공급망 연구 담당자 윌리엄 레인쇼는 최근 정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번 방안은 실제로 문제를 숙고하고 몇 가지 유용한 해결책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사정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수주 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되는 대기업 사례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칼린 법무부 부차관 대행은 오늘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에 대한 사정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운영하는 몇몇 가장 큰 기업들을 포함하는 불법 사례들을 앞으로 수주 내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린 대행은 법무부의 잠재적 목표 중 하나가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위반한 기업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소유예 합의란 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형사기소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금전적 처벌을 받는 경우 이런 기소유예 합의를 시도합니다. 칼린 대행은 법무부가 이런 계약을 위반하는 기업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며칠, 몇 달, 몇 년 내에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이 기업의 책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집을 정리하고 규정 준수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가 강력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 고객이 구매한 스프가 너무 뜨거워서 플라스틱 뚜껑이 녹아들어갔다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점원이 환불을 거절하자 그 여성은 뜨거운 스프를 그대로 점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의 한 멕시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한 여성이 매운 스프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스프를 받은 여성은 점원에게 테이크아웃 스프가 너무 뜨거워 뚜껑이 녹았고 그 이물질이 스프에 들어갔다며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점원은 이를 거절했고 화가 난 여성은 스프를 점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 TV 영상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게시됐고 이후 5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점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이고 끔찍했다며 고춧가루를 얼굴에 뿌린 느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점원은 눈과 코에 묻은 매운 스프를 닦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그 고객의 얼굴과 번호판 등을 기록하고 있었다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지금은 법정 판결이 내려질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4천 건 감소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5주 연속 경신한 겁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세는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진정된 이후 고용 시작이 다시 회복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6만 건으로 전주보다 5만 9천 건 증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해 주 뉴욕 총영사관에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자가 한 달 동안 1,20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같은 기간 1,013명보다 195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영구 명부에 등재된 1,725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2,933명으로 추정 유권자 15만 9,999명 대비 1.8%의 유권자가 신고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저장된 디지털 차량 등록증 허용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종이 차량 등록증과 함께 디지털 차량 등록증이 동일하게 유효하고 예전처럼 종이 차량 등록증이 없을 경우 부과되던 $150 벌금은 디지털 차량 등록증을 보여줄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5년부터 기존의 종이로 된 차량 보험증과 함께 디지털 차량 보험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뉴저지주 한인 서류미 비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차로 구제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나눔 파운데이션과 뉴저지 온누리 교회, 뉴저지 사랑과 진리 교회가 각 $10,000씩 후원으로 총 $3만 달러의 구제금을 각 가정당 $1,000, 30가정에 선착순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서류 미비자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정부 지원금 및 다른 기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에 바람이 불겠고 늦은 밤에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화창하겠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